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60일간 중단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한국은 사실 닭고기 수입을 거의 브라질에서 많이 합니다. 90% 정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산 닭고기 없다고 갑자기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라고 했을 때 치킨이라고 표현되는 이 닭고기가 한국 사회 풍요의 상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가족의 따뜻한 음식 했을 때 가족들이 같이 먹었던 나눠 먹었던 그 통닭이라든가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걸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가난한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집에 와서 통닭 사와도 아무도 안 봐. 치킨 시켜 먹을게 아빠. 그거 아빠가 드셔. 우리 하나도 안 반가워. 가족도 예나 같지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인간관계 악화되었고 며칠 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60일간 중단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수입의 90%를 차지할 만큼 영향이 큰데 사람들 반응은 의외로 공급보다 기역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 뉴스가 단순한 식자재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충격처럼 받아들여졌던 걸까요? 닭 없으면 딴 걸 먹어도 되긴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 치킨 요리는 제가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아하는 풍요의 상징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사실 고기 먹는 게 꿈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서 많이 먹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닭고기입니다. 치킨. 게다가 또 배달이 좀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고기류의 간식이 치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킨은 어떻게 보면 야 너무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 오늘 주말에는 치킨하고 맥주 한 잔 이런 어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먹거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야 이 닭고기가 없어? 그럼 딴 거 먹지가 아니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충격을 좀 받았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 이 통닭 이 가지는 또 상징적 의미도 있죠. 나이가 좀 있는 세대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들고 오는 통닭 한 마리 이것이 끊긴다. 이런 것들이 또 나이가 좀 있는 세대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정서적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60일간 중단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한국은 사실 닭고기 수입을 거의 브라질에서 많이 합니다. 90% 정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좀 파장이 예상된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산 닭고기 없다고 갑자기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치킨이라고 표현되는 이 닭고기가 한국 사회 풍요의 상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언제쯤이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올까? 이렇게 얘기했던 가난한 시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여유가 조금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많이 먹으면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치킨을 시켜 먹는 또 게다가 배달도 되고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한국인들은 이 우리가 드디어 옛날과는 달리 이제 풍요롭게 살고 있어. 이거를 심리적으로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 상징으로 치킨을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좀 충격이 올 수 있겠죠. 대체 식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있는 세대에게 있어서 치킨은 그 아버지가 들고 오시던 전기통닭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그래서 이 통닭 한 마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게 위태로워져. 이제 안 들어와. 못 먹어. 이런 것이 단순하게 먹거리 하나가 좀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걸 넘어서서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80년대 시장 통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존심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에 맘먹는 통닭을 들고 온 아버지는 집안의 영웅이었죠. 왜 그 시절 통닭 한 마리에 그렇게 큰 정서가 실려 있었던 걸까요? 사실 한국은 가족의 생계를 가장이 혼자 짊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 제도라고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도 가장한테 가족의 생계 전체를 떠맡기는 사회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아버지 만나냐가 정말 중요했죠. 예를 들면 불성실하고 난폭한 아버지 만나면 집안이 다 같이 고생하는 그런 거였고 또 거꾸로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가족 전체가 화목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착한 아버지의 상징이 도대체 뭐냐?
집에 들어올 때 가족을 위해서 뭔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봉투가 비닐봉투인지 뭐 종이봉투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시고 돌아올 때 뭐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간식을 사왔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 봉투 소리가 부시럭거리는. 그러면 그게 아버지고 돌아오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맛있는 간식을 먹었던 기억. 그걸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간식 중에서도 최고의 간식은 전기통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전기통닭을 사 갖고 오시면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통닭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족을 열심히 부양하고 있다, 애써서.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가족들한테 준 과정에서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 이만큼 사랑한다. 그걸 또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했던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아버지들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개봉되었던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 고된 노동을 이겨낸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장 즐거운 장면이 뭐겠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또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리고 통닭 사다 줬을 때 반가워하는 모습 보고 그걸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는 것. 이런 게 아버지한테도 참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날 통닭은 가족 모두가 둘러앉는 따뜻한 장면의 중심이었죠. 그 시절 통닭은 음식이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를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죠. 수입 공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 돈을 온 가족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방식이죠. 물론 지금도 남미나 뭐 어떤 다른 나라들 가보면 섬나라 이런 데 가보면 약간 이제 산업화가 덜 된 나라들 가보면 수익 공유를 합니다. 대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누가 한 명이 벌어온 월급을 다 공유해요. 근데 옛날 우리 가족이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가족이 뭐 아버지가 벌든 누가 벌든 그걸 가족이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잘 벌면 가족 전체가 좀 풍요로워지고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 가정이었죠. 그래서 통닭은 그거의 상징이죠. 아버지가 번 돈을 자기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리고 그 이상이 없다, 가족 부양 전선에. 이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사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수입을 공유한다는데 그것을 뭐 n분의 1로 공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가족은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그거를 필요에 따라 분배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아프다, 거기다 돈을 몰빵해요. 살려야 되니까. 또 누가 이번에 대학 가야 된다, 그럼 가족들이 자기가 희생하고 그 사람한테 몰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성공 출세한 사람들 또는 뭐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떠올렸을까? 그 가족의 따뜻한 온기 했을 때 바로 가족들이 같이 먹었던, 나눠 먹었던 그 통닭이라든가 그 아버지의 어떤 희생과 헌신,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걸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라야만 화목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수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분배를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시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떤 뭐랄까요, 옛날 기독교 공동체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족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공동체는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족이 더 끈끈하게 이어져 있고 화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꼭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치킨도 햄버거도 풍족한데 사람들의 행복도는 되려 줄었습니다. 10년 사이 소비는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건 단지 불평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감정적 공백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지난 10년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또 한국 사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난 시기 20세기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한마디로 물질적 풍요 수준은 과거에 비해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근데 행복 지수는 어떤가? 그 측정한 일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데 분명히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걸까? 왜 정신건강은 더 나빠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보통 이제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이런 분들은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풍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풍요의 역설입니다. 한국도 여기서 비켜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풍요가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70년대, 80년대 특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90년대죠. 이걸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집단 간 경쟁을 배격하고 개인 간 경쟁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도 집단 간 경쟁 사회였어요. 한국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소속되어 있을 수 있었고 집단 간 경쟁을 하니까 내가 소속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속될 수 있었고 또 주변에는 항상 이웃이 있었고 이랬는데 요게 90년대 넘어서부터 개인 간 경쟁으로 바뀌니까 그런 게 다 사라져요. 공동체가 다 와야 됩니다. 공동체가 다 와야 되고 치열한 개인 간 경쟁 속에서 개인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결과 개인 간의 서열 경쟁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야 이런 의식보다는 만나는 순간 내가 너보다 위냐 아래냐 이걸 따지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냐 아니면 더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그래서 만약에 자기보다 못 나간다 자기가 더 잘났다 그럼 목에 힘주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잘 나간다 그러면 위축되고 열등감 느끼기도 하는 이 개인 간 소외 경쟁이란 말이에요. 요게 인간관계를 이제 침투하면서 사람들 관계를 규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간에 쉽게 하면 서열 경쟁이란 것은 싸움질을 한다는 얘기인데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갈등과 다툼이. 인간관계가 계속 악화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상처 주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막 부각시켜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적대감, 증오심 같은 것도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공동체가 와해된 채 개인들이 그야말로 무한적인 개인 경쟁 이런 것들에 돌입하게 되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예를 들자면 폭삭소가수다에 보면은 그 양근명이라는 그 오해순의 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버지 양관식, 어머니 오해순 정말 건강한 부모의 표준을 한번 제시해 보라 그러면 딱 제시하고 싶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또 변함없이 자식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고 뭐 이런 부모들이거든요. 정말 이상적인 부모들인데 그런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양근명이가 어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드라마상으로도 서울에 유학을 오면서 제주도 출신이니까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유학을 오면서부터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예를 들면 부모가 와서 아버지가 막 짜장면 사주면서 개천에서 용나서 너무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하면 화를 확 내요. 짜증을 막 내요. 그딴 얘기 제일 듣기 싫다. 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한테도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난 엄마같이 살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양근명이가 서울에 살면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또 어디 과외 선생 갔다가 그야말로 도둑으로 누명까지 쓰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화가 나는 거야. 가난해서 이 상처 입은 자기의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부모 탓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착하고 훌륭하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은 오해순하고 그 양관식 그 부모 양근명의 부모 세대죠. 그 사람들은 양근명보다 더 가난한 시절에 살았거든요. 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진짜.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는 장면이 없어요. 전혀 부모들의 가난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오해순 세대 사람들은 부모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는데 가난하다고 해도 양금명인 비난하게 됐을까? 이 세대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 간 경쟁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 가난하다고 뭐 경쟁하면서 상처 있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좋아했던 건 아니겠지만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양금명만 해도 그런 공동체가 없어지고 무한 경쟁 개인 간에 이런 게 벌어지는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나중에 화해하고 부모를 인정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회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가족이 파괴되거든요.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가난한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자, 요런 점에서 저는 한국 사회 행복 지수가 떨어진 단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양금명이는 더 부유해요. 부모 세대 훨씬 부유하게 어린 시절부터 컸어요. 근데 불행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불행해요. 왜? 공동체가 없거든요. 혼자고 사방팔방에서 개인 간 경쟁 속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 남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고립된 집단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더군요. 이 정서적 고립이 심화된 이유가 과거 공동체 기억이 사라진 결과일까요? 기억이 붕괴된 게 아니고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인간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결과 사회생활에서는 이제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80년대까지 그렇고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족 같아요. 물론 사장과의 관계는 나빠요. 관리자하고도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료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끝나면 점심시간에도 매일 같이 놀았고 뭐 끝나면 같이 술 마시고 집에도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야말로 아주 즐거운 가족처럼 직장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군데 옮겨 다녔는데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여러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다들 합니다. 어떤 공무원분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무원 사회 분위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 끝나고 같이 술 마시고 집에 놀러 가고 서로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근데 9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죠. 끝나면 술 안 마시고 또 서로 집에 놀러 가는 일 없어지고 여행 같이 안 다니고 설사 같이 대화하고 술을 마셔도 상대를 경계하고 경쟁 상대가 됐으니까 이제 개인 간 경쟁을 부추겨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에서 얘네같이 직장 동료 이런 게 없어요. 혼자죠, 혼자. 이러다가 퇴직하면 친구가 있겠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왜 조금 낫냐? 뭐 경제 생활을 안 하는 여성들을 집에만 있지 않죠. 나가서 뭐 친목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그리고 또 뭐 어디 교회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공동체 같은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경쟁적이진 않아요. 물론 남편이 뭐 하냐에 따라서 서로 서열 경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남자들은 무조건 나가면 서열부터 따지거든요. 당신은 대기업, 나는 중소기업, 뭐 너는 부장, 나는 뭐 이것부터 따져서 철저하게 서열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여성들은 그게 좀 덜 따져요. 뭐 예를 들어 친목 모임에서 만났다 그러면 남편 뭐 이걸 따지는 것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은 사회생활하거나 그 나이가 뭐 들어도 친구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유리한 게 여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밥 짓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친구 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사회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사귀었던 친구도. 그래서 인생 말년이 돼 갈수록 중장년기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남성들은 고립되고 외롭고 거기에 가족 공동체도 예나 같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 통닭 사와도 아무도 안 봐. 치킨 시켜 먹을게 아빠. 그거 아빠가 드셔. 뭐 이런 식이다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도 안 반가워. 가족도 예나 같지 않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복고 통닭이 다시 인기인 건 단순 유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시절 공동체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런 심리가 지금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반영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가 문제이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 봤을 때
이 젊은 세대한테 그 드라마 평을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거 판타지 아니에요? 뭐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게? 젊은 층은 그런 반응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면서 아련한 옛 추억이 당기죠. '아 그래. 우리 저 때는 저렇게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화목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구나.' 하는 슬픈 감정. 그러면서 또 그때를 보면서 기쁜. 또 폭삭소가수다도 젊은 층이 보면 판타지라 그러죠. "그딴 게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저 최근에 그런 반응을 한번 들었었는데 또 나이 든 층은 떠올라요. '아 그래요. 저렇게도 살 수 있었는데. 저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 마음속에 여전히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다. 원인을 명확하게 모를 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극받을 때마다 굉장히 아련한 슬픔이나 추억에 잠기는데 뭐 옛날 통닭도 그걸 자극하는 하나의 그 상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향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도 "에이 그런 판타지 우리는 믿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혼자됨의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도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다만 명확하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을 뿐.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통닭이 아니라 그걸 나누던 관계와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관계의 해체였던 거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 사회가 먼저 회복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 폭삭소가수다 드라마로 다시 얘기해 보면 거기에 그 양관식이 오해순 가족이 3인 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근데 정말 실업자 신세가 돼 가지고 드라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근데 하여튼 취직을 못 합니다. 정말 생존 불안에 처하게 돼요. 쌀떡이 쌀이 떨어져요. 이제 오해순이 아침에 보면 쌀이 없잖아요. 그걸 다 퍼서 먹었으니까 비었단 말이에요 쌀떡이. 근데 희한하게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쌀독을 열어보면 쌀이 있는 거야. 그것도 그게 뭔지 쌀인지 뭔지 곡식 종류는 불분명하지만 세 가족이 딱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잘못 봤나?' 처음엔 그랬겠죠. 그래서 또 그걸로 밥 해 먹고 분명히 비었다 확인하고 잤는데 다음날 또 생겨 있어.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의심이 되죠. 누가 도대체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느냐.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애순이 가족이 새들어 살던 그 조그만 초가집이 있습니다 인제. 뭐 초가집이 아니라 인제 옛날식 집이죠. 그 노부부가 살고 있는 거기에 인제 한쪽 칸을 새들어 살았던 건데 이 노부부가 집주인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 근데 이 할머니가 밤마다 와 가지고 그걸 열고 세 가족 1 인분 식량을 붓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쌀 1 가마니 주면 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어 준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그 옛날 그 장면은 뭘 상징하나 하냐면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서 쌀이 바닥 나면 채워주는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식으로 치면 기본소득 준 거거든요 매일같이.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일가족이 그런 처지에 놓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와서 이렇게 쌀을 부어주는 이웃이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주인집이 나가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가족 동반 자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의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건데 자 이런 장면을 보면 도대체 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각자 혼자서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론 양관식이 돈 벌고 다른 돈 벌었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이웃에서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회 안전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마을 공동체나 이런 직장 공동체 같은 데가 해준 거예요, 사회 안전망 역할을. 근데 오늘날은 그게 다 해체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생존 불안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뭐 쌀을 갖다 주는 건 둘째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시스템을 혁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쌀이 떨어졌을 때 이웃을 채워줄 수 없다 지금은.
그런 공동체 없다. 그럼 누가 채워주느냐? 국가가 채워줘야 돼요. 이웃이 국가를 통해서 나한테 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사람들은 공동체의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이 우리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소득자 누구한테 한국 기자가 당신 월급에 뭐 막대한 돈을 막 거기는 뭐 많으면 막 60%까지 세금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왜요? 정색을 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다 국가가 해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이제 나도 사회에 갚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국가 혜택을 받는데 그게 다 이웃들이 돈이라는 거 알아요. 뭐 국가 돈이 이웃 돈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북유럽 같은 제도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저는 사람들 개인의 생존 때문에 버벅대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만 도입되어도 저는 공동체 부활에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인 간 경쟁 시키는 거 그만하고요. 다시 집단 간 경쟁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인 간 경쟁이 처음에는 효율을 높이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사이가 좋아.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우리는 서로 친구들한테 서로 협력도 하고 컨닝도 시켜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희는 상대편 과야. 이제 친구는 적이야. 이러면서 친구들 사이에 개인 간 경쟁을 시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죠. 순간적으로.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교 내 친구 관계가 완전히 악화됩니다. 정신적 건강 나빠지고 불행지수 높아지고 그러면서 효율이 떨어져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간 경쟁을 도입해서 신자유주의가 처음에는 효율을 높이는 듯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심각한 정신병들이 만연되고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노동의욕이 저하되겠죠. 정신 건강이 악화되니까. 그다음에 노동의욕 자체가 쇠퇴하고 사회 병리 현상이 증가하고 온갖 범죄가 창궐하고 이게 결국에 생산성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간 경쟁 차원으로는 최소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개인 간 경쟁이 중심인데 다시 과거와 같은 집단 간 경쟁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그 이상의 제도를 만들면 좋겠죠. 그러나 당장 저는 일단 두 가지라도 해야 된다.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집단 간 경쟁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개인과 난투극은 좀 그만둬야 된다.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 입고 망가집니까 인간이. 인간이 망가지면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 일단 시작하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